네, 김종현 애널리스트와 함께하는 스마트머니의 선택입니다. 시장의 흐름을 속 시원하게 전해드리고 있는 코너인데요. 자, 이 자리에 김종현 애널리스트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뭐 그렇게 크게 걱정은 안 되지만 그래도 좀 막히는 부분에서 막히는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시장 분위기 좀 어떻다고 보십니까? 네, 뭐 일단 2050선의 중요성, 글쎄 뭐 중기적인 기술적인 흐름에서 분명히 의미가 있는 지수라고 보여집니다만 신고가 종목이 워낙 많다라는 측면에서 역시 지금은 좋은 종목에 포커스를 맞췄으면 지수와 상관없이 좋은 수익률을 거둘 수 있다라는 것이 특징이고요. 네. 또 하나 이제 시장 근거는 그동안 꾸준히 언급드렸던 대로 외국인들의 ETF 매수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못 올랐던 종목, 못 채웠던 종목군들의 상세도 나타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상대적으로 프로그램 매매가 부재한 코스닥 시장의 변동성이 커지고 있고 실적 시즌이다 보니까 실적에 민감한 종목군들, 그러니까 주가는 상대적으로 높은데 3분기 실적에 부진한 종목군들이 의외로 급락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 대표적으로 오늘 뭐 CJENM이라든지 신고가 났다가 지금 네, 신고가 났다가 급하게 떨어지고 있는 양상이죠. 그리고 뭐 게임빌 같은 합병 이슈로 인해서 뭔가 좋아질 것 같았지만 역시 뭐 주가의 흐름은 다시 또 신저가로 내려가거나 아니면 신저가 부근까지 떨어지고 있는 그런 종목군들이 있다라는 것에서 여전히 시장은 실적에 주목하고 있고 외국인에 주목하고 있다. 이 두 가지가 모든 것을 결국은 설명해 주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런 점에서 수급적인 측면에서는 일단 그거 같아요. 그럼 도대체 외국인이 뭘 보는 것이냐, 뭐 환율이냐, 아니면 우리 주가 수준이냐, 뭐 일종의 말하는 것이 PR이냐, 뭐 이런 얘기가 될 건데 일단 좀 그 흐름들을 좀 잡아보도록 하죠. 외국인과 더불어서 기관의 어떤 트렌드도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는데 사실 최근 들어서 이렇게 에너지주나 환경 관련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거든요. 자, 그런 부분에서도 조금 더 주제를 좀 삼아봤으면 좋겠고요. 일단 외국인과 그리고 기관들이 현재 보고 있는 글로벌 트렌드는 무엇인지 이런 걸 좀 알고 싶습니다. 네. 그들이 지금 보고 있는 글로벌 트렌드를 제가 이제 기관이나 외국인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 수는 없겠습니다만 FN 가이드나 YGFN 같은 이 기관들의 보고서를 전문적으로 이제 유통을 시키고 또 하나 이제 그 안에서 이런 유통시킨 리포트를 바탕으로 수치화시키는 데이터화시키는 그런 사이트에 최근에 가장 많이 보고 있는 리포트가 무엇인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최근에 이제 10월 달에 나온 리포트 중에서 가장 클릭수가 높은 리포트가 뭐냐면 하이투자증권 이상원연구원의 에너지와 관련된 그 기후변화와 관련된 리포트, 그래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군 이런 것들을 지금 기관들이 가장 많이 보고 있습니다. 물론 그중에 외국인들은 조금 빠져있기도 하겠지만 기관들이 그만큼 리포트를 많이 봤다라는 것은 그 종목군에 대한 관심이 높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요. 그러면 그런 포인트가 과연 어디서 나오고 있는지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기존에 우리가 이제 기후협약이라고 하면, 생각하는 게 교토의정서 아니겠습니까? 근데 교토의정서가, 빈 껍데기 아니냐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던 것은 미국과 이 중국이 제외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왜 참여를 안 했는지 정확하게 안 밝히고 있습니다만, 우린 너희들과 같이 놀지 않을 거야 라는 분위기였고, 중국은 그때 한창 경제 발전을 위해서 애쓰는 단계였기 때문에 교토의정서만큼의 이산화탄소를 규제하게 되면 실제로 발전을 못하다 보니까 교토의정서에는 참여를 안 했죠. 그러니까 이들 국가를 빼고 얘기를 하는 것이 얼마나 의미 없었는지를 이 보고서에서는 밝혀주고 있는데요.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온실가스 배출 상위국 또 배출량과 비중을 봤을 때 지금 중국과 미국이 쏟아내고 있는 양이 그 어떤 국가들의 합보다도 많다라는 거죠. 비중으로 봤을 때도 전 세계에서 두 국가만 합치면 40%를 차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둘을 빼고 얘기하는 것은 결국은 빈 껍데기였다. 이 두 국가가 꼭 참여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요. 여전히 뭐 교토의정서 같은 규제에 묶이지 않은 상황입니다만 스스로를 규제해 나가고 있는 것이 가장 특징적인 부분이라고 판단되고 있고 이것이 최근에 트렌드로 반영되면서 미국에서도 IT 종목과 함께 이제 헬스케어와 같은 정책 관련주들 최근 들어서는 이렇게 그 여러 가지 섹터에 좀 에너지 관련 종목군들이 움직이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1차적으로 움직였던 셰일가스였고요. 그 이후에 이제는 다른 종목군들이 움직이고 있는데요. 미국의 지금 산업별로 또 종류별로 온실가스 비중을 보게 되면 여전히 이산화탄소의 비중이 가장 높고요. 또 하나 이제 살펴봐야 될 것은 발전이나 운송과 같은 자동차와 관련된 부분과 함께 발전과 같은 부분에 가장 많은 배출가스가 몰려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줄여나가야 결국 의미 있는 이산화탄소 규제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고요. 그렇다면 발전 쪽에서는 뭐 셰일가스로 변모하고 있고 복합화력 발전으로 변모하고 있고 태양광이라든지 이런 재생에너지를 많이 쓰는 방법으로 돌아서고 있고요. 운송 쪽에서는 결국 줄이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될까요? 철도를 많이 만들다든지 아니면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결국은 전기차와 같은
이산화탄소의 배출량을 줄일 수 있는 부분, 그리고 다른 부분으로 확장시켜 본다면 아예 기존에 있는 디젤이나 가솔린 자동차들의 배출가스를 규제를 해서 엄청난 이제 규제를 통해서 연료 효율을 높이는 부분, 이런 방향으로 좀 진행되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실제로 이것은 미국뿐만이 아니라 여러 국가에서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미국의 지금 주요 승용차들이나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소형 상용차들, 그러니까 픽업 트럭이라든지 소형 트럭들을 얘기하는 건데요. 이런 픽업 트럭들의 전반적인 연비 규제가 연도가 가면 갈수록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대기아차도 지금까지는 잘 적응하고 있지만 이런 규제를 빠르게 이루어나가는 연료 효율화, 연비 효율을 이루지 못한다면 미국 시장에서 판매 규제를 받을 가능성이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최근에 뉴스를 자세히 살펴보신 분들은 알겠습니다만 국내 카니발이 더 이상 유럽에서 생산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연비 규제를 못 쫓아갔기 때문이고요. 지금 이 카니발뿐만 아니라 다른 자동차도 연비 규제 때문에 더 이상 유럽에서 팔리지 않을 가능성. 그래서 최근 다른 국가에서 모두 역진하고 있는데 유럽 쪽에서 현대차가 계속 밀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거기에는 이런 강력한 연비 규제도 영향이 있다는 것을 살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한국은 2020년까지 리터당 20km 이상을 모두 달성을 해야 되고요. 일본 마찬가지고 미국은 2025년까지 1리터당 25km 이상을 가는 지금 초고 연비를 보이는 하이브리드 자동차나 달성할 수 있는 그런 연비를 달성을 해야 되고요. 유럽은 2020년까지 거의 27km를 달성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유럽이 가장 세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지역에서는 한국 자동차가 기술의 발전을 빠르게 이루지 못할 경우에는 앞으로 점점 더 점유율은 탄력이 둔화될 가능성을 고려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통해서 지금 에너지와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미국도 동참하고 있는 상황이고 유럽도 마찬가지고요. 중국도 지금 가장 기본적인 자동차수 규제를 통해서 이산화탄소를 추가적으로 규제하기 위한 노력들을 교토의 정서가 아니라 자신들의 필요에 의해서 스스로 하고 있다는 점이 가장 주목해 볼 만한 포인트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각국에서 이런 환경, 그러니까 이산화탄소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라고 하면 되겠죠. 환경 문제라기보다는 이런 노력들이 어떻게 얼마만큼 진행이 되고 있는지 좀 살펴보고 싶은데 보다 구체적으로 좀 알려주세요. 네, 미국에서는 지금 신재생 에너지를 늘리는 방향과 함께 연비 규제 이런 것들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는데요. 신재생 에너지를 늘리는 것도 지금 누적 설치량으로 봤을 때는 꽤 확대되고 있는 측면이죠. 미국이요? 네, 준비된 그림 보시면 오바마 1기, 즉 2009년부터 진행된 태양광 누적 설치량이 연도가 가면 갈수록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고 2013년이나 2013년부터 규제가 좀 더 강화된다면 이런 흐름은 더 강화될 가능성. 그러니까 테슬라 모델 S의 판매량 증가도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실제적으로 이런 규제에 발맞춰서 가는 모습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풍력 같은 경우에도 미국은 꾸준하게 확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중서부 지역이라든지 산맥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육상 쪽에서도 바람이 부는 지역이 굉장히 많다라는 점 때문에 결국은 이런 풍력의 누적 발전량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지금 태양광도 마찬가지예요. 중국도 지금 하도 업체들이 많아서 이것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신규 설치량을 보시면 추가적으로 2013년 이후에 급증은 없지만 유지가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신규 설치량이기 때문에 이만큼씩 매년 연도별로 계속 생긴다라는 겁니다. 이런 관점으로 보면 분명히 태양광 시장도 이제는 규모가 크게 확대될 가능성은 중국 시장에서 상대적으로 적어졌지만 어쨌든 굉장히 과거 대비해서 많은 물량을 계속 찍어낸다라는 것에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중국의 풍력은 육상 쪽에서는 서서히 좀 한계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지만 뒤로 가면 갈수록 해상 쪽에서는 빠르게 좀 증가할 가능성. 최근에 이걸 보면서 베리타스라든지 동국 SNC라든지 국내에 있는 현진 소재 같은 종목군들도 미리 반응을 하고 있는 것이 발견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양 국가에서 모두 이 태양광과 관련된 굉장히 많은 투자들, 풍력과 관련된 많은 투자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오늘 또 태양광 쪽에서는 의미 있는 자극을 주었던 것은 독일에서 추가적으로 태양광 관련된 보조금을 지급할 것이다. 그동안 좀 줄여왔던 추이였죠. 그런데 다시 조금 늘리는 추이로 가고 있다는 것이 또 국내 태양광 관련 종목군들을 자극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좀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네. 그 다음에 살펴봐야 될 것은 ESS라고 보여지죠. 그러니까 에너지 저장 장치가 지금은 이제 단순히 배터리 수준에 머물고 있지만 이것이 좀 더 발전해서 자동차용 대형 배터리 그리고 이제 발전용 배터리까지 발전할 가능성을 굉장히 높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 정도가 되면 지금보다는 거의 2배 이상의 어느 정도의 예측을 하고 있는데 이런 예측들이 많이 틀리곤 있습니다만 어쨌든 커지는 것은 분명하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우리가 강점을 갖고 있는 리튬이온 시장에서
얼마나 늘어날 것이냐. 2012년에는 뭐 거의 뭐 보이지도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만 이것이 지금 2020년도가 되게 되면 굉장히 금액적으로는 급증을 한다라는 거죠. 거의 뭐 20배 수준으로 급증한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는 것인데 뭐 예측이 맞고 틀리고를 떠나서 어쨌든 방향은 이런 쪽으로 흘러가고 있다라는 것이 주목해 볼 만한 포인트고요. 그 다음에 봐야 되는 것은 ESS와 결합된 스마트 그리드 시스템. 결국은 발전소에서는 대규모 저장 장치를 통해서 이 야간에 발전한 물량들을 싸게 저장해 놓고 뭐 판매한다든지 아니면 송전이나 배전과 관련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여러 가지 기술들이라든지 또 서비스 쪽에서는 에너지 분배에 있어서 실제적으로 어떤 게 효율적인 분배가 될 것인가를 고민하는 스마트 그리드 시스템과 관련된 종목군들 이런 것들이 좀 주목을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국면이고요. 그 다음에 미국의 뭐 전기차, 뭐 다시 설명 안 드려도 되겠죠. 최근 들어서는 순수 전기차인 테슬라 모델 S, 볼트, 닛산의 리프 모두 판매량이 증가하고 있는 그런 양상을 시간이 가면 갈수록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테슬라 모델 S보다는 상대적으로 가격이 싼 볼트나 리프의 판매가 단순히 더 많아 보이지만 금액 기준으로 봤을 때 여전히 테슬라 모델 S가 주류고요.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한 대 가격이 4천만 원, 뭐 1억 원 이렇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예. 결국은 뭐 판매 대수가 큰 차이가 없다면 금액 기준으로 그렇다는 얘기죠. 자, 그리고 지금 현재 이 그 전기차 외형도 지금 세 가지 정도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순수 전기차가 있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가 있고요. 하이브리드가 있습니다. 전반적인 판매량이 증가하고 있는 양상인데 하이브리드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전기, 배터리와 이 엔진을 같이 쓰는 것이고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는 전기차로 쭉 가다가 전기가 닿으면 그때부터는 충전 시스템이 돌아가면서 디젤 엔진이나 가솔린 엔진으로 옮기는. 그래서 지금 볼보의 그 모델은요. 굉장히 이제 가격은 비쌉니다. 지금 그냥 그 가솔린차, 디젤 차량의 가격이 한 4천만 원 정도, 우리나라 돈으로 그 정도인데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가격은 8천만 원이거든요. 왜 이렇게 비싼가요? 대신에 연비가 리터당 60km입니다. 그러니까 1리터로 60km를 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정도의 효율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와 관련된 기술로 인해서 굉장히 진입 장벽은 높아 보이지만 어쨌든 장기로 가게 되면 이 가격이 낮아지면서 서서히 이제 기존의 디젤 차량이나 가솔린 차량을 대체해 나갈 가능성. 그러니까 지금 당장 뭐 수소전지 차량이라든지 순수전기차로 바로 뛰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그 중간 단계로 갈 가능성은 계속 열려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실제로 미국 같은 국가에서는 판매량도 증가하고 있고 문제는 이제 정부나 주정부의 보조금인데 이것이 과연 판매량이 급증했을 때도 모든 사람들에게 보조금을 다 지급할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고민이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지금 가장 먼저 사는 사람들에게 일종의 뭐라고 그래야 될까요? 그 동기부여를 좀 하기 위해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지금은 뭐 한 달에 뭐 2, 3만 대 정도 팔리니까 이제 이게 가능한데 뭐 한 달에 예를 들어서 60, 70만 대씩 팔리면 이 모든 사람들에게 보조금을 줄 수는 없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빨리 이제 가격을 다운시키는 게 관건인데 아직까지는 배터리 가격이 빠르게 낮아지지 않고 있어서 이와 관련된 문제는 아직 남아있지만 어쨌든 이 부분도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것은 LED입니다. 결국 LED 쪽에서도 각 세트별로 판매량이 모두 증가할 것으로 대표적으로 뭐 가로등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신호등과 같은 뭐 이런 체계를 가진 거라든지 아니면 LED와 관련된 여러 가지 그 스팟라이트 같은 것들 그리고 이 자동차용 그다음에 뭐 PL 튜브 같은 이런 여러 가지 것들에서 기존의 이제 음극 현관이나 필라멘트 같은 것들을 모두 대체하고 있는 것이 일종의 이제 LED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시장 성장은 적어도 2016년까지는 굉장히 가파라질 것이다라는 예상이 현재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명 자체도 이제 수명이나 효율을 늘리기 위해서 노력하다 보니까 결국은 모두 비용을 낮추기 위한 일종의 트렌드가 LED 쪽으로 바뀌게 되면서 아직까지는 비용이 좀 차이를 보이고 있지만 어디였죠? 크리에서 나온 모델, 신제품 모델은 기존 모델 대비해서 가격은 낮고 효율은 더 높고 이런 부분들이 서서히 달성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대체 효과로 인한 긍정적인 에너지가 시장의 종목들에게도 녹아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크리도 얼마 전에도 친구가를 내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시장에 반영되고 있다라고 봐야 되고 이것은 우리나라만 나타나는 상황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골고루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크리를 많이 얘기했는데 솔라에너지인가요? 그 앨런 머스크가 또 한다는 그것도 또 엄청 또 가더라고요. 솔라시티, 예, 솔라시티죠.
그런 거 보면은 우리 시장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 종목들이 미국 쪽하고 혹은 유럽 쪽하고 상당히 좀 맥락이 갖춰져 있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 흐름을 많은 분들이 잡고는 계실 거예요. 그런데 이 종목을 길게 볼 것이냐, 다른 종목을 짧게 볼 것이냐, 이런 거에 대한 부분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좀 분야별로 나눠서 좀 차근차근 좀 투자 전략을 좀 세워봤으면 좋겠는데, 이 시간을 통해서 많이 말씀드리는 건 대체적으로 좀 더 길게 볼 수 있고 그 기대감을 가지고 갈 수 있는 종목들 많이 얘기를 해주시잖아요. 지금 현재 움직이고 있는 종목들의 흐름들을 어떻게 봐야 될지 좀 정리를 해주세요. 일단 뭐 풍력주라든지 2차전지 관련주들, 그리고 뭐 태양광 관련주들, LED 관련주들, 전반적으로 단기 트레이딩은 지금 구간에서 모두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물론 실적 시즌을 맞이해서 실적 전망이 흔들린다면 그 종목들의 흔들림도 커질 수 있겠지만, 어쨌든 시장이 지금 원하는 트렌드는 이것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지금 버블의 초기 국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튤립 투기라든지 아니면 뭐 부동산 투기라든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 금융 투기의 역사를 쭉 살펴봤을 때 모두 투기 초입 국면에서는 장밋빛 전망만을 보고 뛰어들었다가 나중에 큰 코 다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이 지금 신재생 에너지로 나타나는 흐름이 지난 2007년도에도 한번 불거졌다가 다시 한번 6년, 7년 지난 이후에 불거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지금 그런 버블의 재판일 가능성도 물론 있습니다. 그때 대비해서는 업체들도 비교적 많이 죽어 있고, 그리고 기술력이 강한 업체들이 살아남았고, 시장에서 이제 과거에 대비해서는 가격이 많이 떨어져 있죠. 대표적으로 그때 한 뭐 7, 80달러 했던 지금 OCI의 이 폴리실리콘 가격이 지금 그 3분의 1 토막 나 있는 상황이고요. 주가도 같이 3분의 1 토막이 나 있죠.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 놓고 봤을 때 가격이 떨어지고 산업이 어느 정도 정리된 것은 사실입니다만, 현재 아직까지도 보조금 없이 과연 살아나갈 수 있을까? 과연 스마트 그리드를 달성을 했나? 이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따져놓고 보면 여전히 조금 물음표를 달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보면 시장이 원하는 트렌드가 이쪽이기 때문에 이것이 버블이고 아니고를 떠나서 트레이더의 입장에서는 분명히 트레이딩 대상 종목들이다. 네. 그래서 뭐 풍력 관련주, 태양광 관련주, LED 관련주, ESS 관련주 이런 종목군들에 대한 단기 트레이딩은 전반적으로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장기적으로 끌고 갈 만한 종목군들은 압축해 나갈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보고 있는 이유는 우리 내수 시장이 상대적으로 작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이렇게 외국인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결정적인 이유는 글로벌 리더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정도 위치까지는 못 가더라도 최소한 글로벌 시장 내에서 탑 10 내에는 들어갈 수 있는 종목으로 압축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어떤 종목이든 뭐 기술적인 신호에 따라서 트레이딩을 하실 때 장기적으로 계속 조정시마다 저가 매수해가면서 지켜가야 될 종목으로 보는 것은 전력 효율화 측면에서는 뭐 여러 번 언급드렸지만 LS 산전을 보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태양광 쪽에서는 뭐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OCI나 하나케미칼. OCI는 폴리실리콘 쪽과 함께 최근에 이제 에너지 서비스 쪽에서도 점점 진출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거고요. 하나케미칼은 지금 폴리실리콘부터 발전소까지 모두 일관된 그런 흐름을 가져가고 있다라는 점에서 주목해 볼 만한 포인트가 있는 거고요. LED는 서울반도체를 보고 있는데 여러 번 언급드렸지만 중기적인 관점까지만 보자. 그래서 단기적으로, 중기적으로는 제가 계속 긍정적이지만 장기적으로는 불확실한 측면이 분명히 많다라고 여러 번 언급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모듈을 만들어내고 있는 업체는 결국은 브랜드의 한계를 가져오고 중국의 모듈 업체들이 글로벌 업체 쪽으로 빠르게 진입하면서 공급 과잉을 가져가게 되면 가장 먼저 밸류에이션 다운이 나타날 수 있는 종목이다. 지금도 밸류에이션은 싸지 않다라는 점 살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전기차와 ESS 관련돼서는 뭐 다 아시는 종목이죠. LG화학이나 삼성, SDI 장기적으로 보실 필요가 있겠다. 단기적인 등락보다는 장기적인 측면의 접근을 말씀드리고 싶고, 삼성 SDI는 여전히 17만 원 위에서는 단기적인 트레이딩을 병행해 나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전체적인 이런 트렌드를 꿰뚫는 것이 결국은 비용 다운에 놓여있다라는 그렇죠. 측면에서, 비용 다운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좋은 것들이 또 셰일가스와 관련된 종목군들 아니겠습니까? 근데 국내에는 과연 셰일가스와 관련된 종목이 정확하게 있는가를 좀 고민을 해보게 되는데요. 국내에서 또 원전을 줄이고, 복합화력 발전을 늘리겠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까요. 이제 원전 줄이겠다는 얘기에 한 4%, 6% 떨어질 때 전 개인적으로 이해가 안 갔는데 두산중공업 같은 종목군들도 어느 정도 좀 의미가 있지 않을까. 네, 화력
쪽도 있잖아요. 두산중공업. 그게 아니라 네. 이 두산중공업의 전체 비중 중에서 원자력은 10%를 조금 넘어갑니다. 그리고 본질은 담수 플랜트라든지 아니면 발전소 플랜트 쪽에 있고요. 그리고 발전소 플랜트와 관련된 대부분의 원전 기술이 아니라 원천 기술을 다 가지고 있거든요. 네. 해외 업체를 인수함으로써 그것 때문에 또 말이 많아지고 네. 있지만 ቶም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 보일러나 또 다른데 또 지금 밥기뿐만 아니라 지금 해외 업체들을 통해서 보일러와 관련된 기술들을 지금 거의 다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이태일리의 안살도만 인수를 했다면 그렇죠. 전 공정에 걸쳐서 모두 원천 기술을 확보하는 건데 이번에 또 실패를 했죠. 그러니까 시장은 그것에 대해서 화답을 했다가 또 원전 뉴스에 급락을 했다가 변동성이 나타나고 있는데 어쨌든 두산중공업의 핵심은 한국중공업에서 출발했다라는 것, 정부 회사에서 출발했다라는 것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복합화력 발전소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중요한 건 결국은 이 폐열을 회수하는 보일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보일러의 강점을 갖고 있는 BHI 같은 종목군들, 이런 것들과 함께 SK ENS를 갖고 있는 SK 이런 종목군들도 장기적으로는 이 범주 내에 포함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비용 절감. 에너지 쪽에서는 이게 가장 큰 지금 화두라는 점을 계속 말씀을 좀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지금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들어오는 것 중에 요인 중에 우리 한국을 좀 선호하는 요인 중에 하나가 경상수지 흑자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되다면 수출을 좀 많이 해가지고 외화를 좀 많이 벌어들여야 된다는 의미로도 볼 수 있지 않은가 싶은데 지금 현재 지표들이 좀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선행지수로 본 4분기의 수출은 과연 어떨 것인지 이런 것도 조금 살펴주신다고 하셨는데요. 일단 수출 선행지수가 따로 있어요. 네, 이것을 이제 조사하고 있는 것은 코트라하고 세리입니다. 네. 그러니까 코트라하고 세리하고 협업을 해서 코트라에서는 해외 바이어들의 이 설문을 제공해 주는 거고요. 결국 이 자료를 정리하는 것은 삼성경제연구소에서 이제 자료를 정리를 하게 되는데요. 지금 분기마다 발표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코트라 쪽에 이제 글로벌 윈도우라고 하는 그 사이트를 보시면 이게 이제 심층 분석 보고서에 항상 분기마다 올라오게 되는데요. 실제 수출형 선행지수는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해외 바이어에게 이제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러시아 국가연합 쪽에는 한 200명한테, 그다음에 유럽 쪽, 미국 쪽 이런 사람들에게 다 몇백 명씩 바이어들을 대상으로 과연 한국 제품을 사겠느냐라는 설문을 하고 있는 건데요. 이 지표도 똑같이 PMI 이런 지표와 마찬가지로 50을 넘어서면 앞으로 계속 좋아질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 것이고 밑으로 내려가면 안 좋아지는 상황인데 3분기까지는 좋아지는 모습이었습니다만 4분기에는 조금 둔화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된 차트를 보시면 지난 4분기를 기점으로 해서 2012년 4분기를 기점으로 해서 쭉 개선되어 오던 수출의 전반적인 선행 트렌드가 4분기에는 확 꺾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3분기까지 개선된 요인 중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4분기에 왜 꺾이게 되는 것이냐를 세부 설문으로 보조 지표들로 한번 살펴보니까요. 이 수입국 경기가 안 좋아질 거다라는 그 대답이 가장 많았다라는 거죠. 이건 좀 다르네요. 미국하고 유럽 괜찮을 거란 얘기 좀 많이 하던데. 네, 미국은 정체를 보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유럽만 개선된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외 국가들이 탄력이 둔화되면서 한국의 수출, 특히 수입국 경기가 별로 안 좋을 거다라는 그런 예측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가격 경쟁력은 최근에 원화 강세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어느 정도는 유지가 될 것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다만 50 밑에 있는 상황이고요. 네. 자, 그리고 또 하나 이제 품질 경쟁력 같은 경우에도 줄어들고는 있습니다만 여전히 제일 높은 수준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품질 경쟁력과 가격 경쟁력은 여전히 차이가 없지만 결국은 그것을 가져가는 수입국의 경기에 따라서 4분기에 둔화될 가능성을 좀 열어둬야 되지 않겠느냐. 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이제 넘어가서 그러면 주요 지역별로 수출 선행지수를 보게 되면 개선되는 것은 유럽뿐이죠. 그러니까 유럽이 46, 44까지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다가 3분기에 50을 넘어섰고 4분기에는 51을 기록하면서 50을 두 달 연속으로 좀 이제 나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상대적으로 높았던 러시아 국가연합 쪽의 흐름들이 좀 많이 둔화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그리고 그 외에 북미도 조금 둔화되는 모습들 중동화라든지 그다음에 중국, 아시아 쪽 특히 아시아 쪽에 가장 많이 줄어들 것이 예상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이제 금융위기 얘기까지 나오지 않았습니까? 물론 그 정도 수준까지 가진 않았지만 결국은 그들 국가의 탄력이 둔화되고 환율이 상대적으로 약세를 보이면서 이들의 수입이 줄어들 가능성을 고려를 해야 된다. 그런데 우리가 그동안 수출 포트폴리오가 다원화되는 과정에서 미국과 중국의 비중은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반면 동남아시아 비중은 굉장히 많이 늘렸거든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들에서 지금 베트남으로 판매되고 있는 IT 쪽의 수출을
제외하고 나머지 쪽이 좀 줄어드는 모습을 보인다면 4분기의 전반적인 수출 탄력은 좀 둔화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는 점을 염두에 둬야 될 것 같고요. 자, 품목별로 봤을 때는 어떤 것들이 회복되고 있느냐? 지금 빨간색으로 표시되고 있는 것이 가전 쪽, 그리고 철강 쪽, 그리고 섬유 쪽. 이런 쪽은 4분기에 조금 나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만 석유화학, 석유 제품, 컴퓨터, 그다음에 일반 기계, 자동차 부품, 자동차, 뭐 LCD, 반도체, 무선통신 전반적으로 탄력이 둔화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쪽에서는 왜 줄어드느냐? 그동안 중국을 중심으로 해서 생산 법인을 대부분 옮겨놨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이쪽에서 재고를 축적하기 위해서 반도체 가격이 올라가니까 엄청나게 재고를 땡기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4분기 들어서는 다시 이제 또 비수기가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4분기에 실제로 많이 나가야 될 제품들은 2, 3분기에 다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4분기에는 상대적으로 2, 3분기 대비해서는 계절적인 요인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게 아닌가. 이런 판단도 해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지금 국가나 업종별로 살펴봤을 때 많은 편차를 나타내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 무역 수지와 함께 수출입 변화를 살펴보더라도 Y2Y로 봤을 때 작년 대비해서 수출입이 모두 마이너스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지금 무역 수지 자체 흑자폭도 서서히 줄어들고 있는 국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1,070원을 깨고 내려가고 있는 원달러 환율의 움직임도 서서히 둔화될 가능성, 즉 무역 수지만을 보고 들어왔다면 서서히 이제 강도가 둔화될 가능성, 그러니까 속도 조절 가능성, 방향성에 대해서는 크게 의심이 없습니다만 미국의 테이퍼링이 뭐 이번 달에 나오지 않는다면 결국은 이 강도가 조절될 가능성, 그러니까 내려가더라도 완만하게 내려갈 가능성을 언급할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 살펴봐야 될 것은 의외로 이렇게 수출이 조금 둔화될 모습을 나타낼 것을 예상하고 있는 가운데 국내 수출, 내수 쪽의 출하나 판매는 조금씩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 국내 경기의 전반적인 흐름이 4분기에는 오히려 내수 쪽에서 좀 더 모멘텀을 찾아볼 수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시각도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좋다고 해야지 나쁘다 해야지 참 어렵네요. 자, 투자 전략 그렇다면 어떻게 세워봐야 될까요? 분명히 IT와 자동차는 워낙 좋았고 그리고 실제로 이제 미국의 4분기 소비 시즌을 고려해 본다면 작년 대비해서 뭐 추가적으로 크게 늘어나는 그런 뭐 서프라이즈는 아니겠지만 유지만 해준다고 하더라도 좋은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이들 종목에 대한 관심은 여전히 유지를 해야 되겠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 다만 지난번에 ETF에서도 설명드렸습니다만 외국인들이 이미 오버웨이스로 가고 있는 IT 쪽보다는 오히려 화학이나 이런 쪽, 안채운 쪽을 보시는 게 조금 낫고 그런 측면에서 은행주라든지 뭐 화학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말씀드렸는데요. 전체적으로 지금 IT와 자동차 외국인들이 주도하고 있는 시장에서 이 주도하고 있는 쪽을 잊고 다른 쪽만 찾아가는 것은 굉장히 너무 뒤안기만 찾아가는 전략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좋았던 IT나 자동차 그다음에 외국인들이 선호하는 종목군들을 피해갈 필요는 없지만 방금 지표만으로 놓고 봤을 때 4분기에는 수출에 약간의 변화가 나타날 가능성은 충분히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고려한다면 그동안 장기적으로 소외되어 왔던 내수업종 중의 종목군들도 포트폴리오 내 일부를 조금씩 편입해 나가는 과정은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그 과정에서 가장 먼저 튀어나온 게 은행이었고요. 그 뒤를 이어갈 만한 종목으로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것은 제가 보기에는 유통대형주들. 그동안 뭐 인터파크라든지 홈쇼핑 이런 종목군들은 굉장히 상대적으로 좋았지만 대형 유통주들은 여전히 계속 부진한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금 여전히 이제 정부 쪽에서 뭐 신세계라든지 이런 종목군들이 열심히 두드려 맞고 있고 뭐 정영진 부회장이 국감장에도 막 불려다닐 만큼 이제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어쨌든 이런 유통주들도 시장에 더 오를 종목이 없거나 아니면 시장이 정말 내수 쪽을 중심으로 회복되는 모습을 보인다면 실적의 견조함이나 실적의 바닥 확인 국면으로 돌아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약간의 포트폴리오의 조정 정도가 필요하다. 그래서 그동안은 제가 줄창 말씀드렸던 것이 집중하는 전략, 종목 압축, IT와 자동차, 그다음에 나머지 종목은 트레이딩 이런 관점에서 말씀을 드렸다면 이제 지수가 추가적으로 오르는 과정에서 조금 소외되었던 금융업종은 이제 좀 많이 오른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유통업종 같은 종목군들의 순환매 가능성을 염두에 두면서 이들 종목이 주력은 아니지만 포트폴리오의 한 부분으로는 생각해보자. 이런 관점으로 정리를 해보고 싶습니다. 큰 그림은 바뀐 게 없지만 지금 4분기에 일어날 변화들은 따라갈 필요는 있다는 말씀이시죠. 또 그럼 재미 없어지잖아요, 주식이요. 그렇지 않을까요? 글쎄요. 근데 어쨌든 주도주가 확실한 것보단 뭐 지수의 탄력은 덜 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그동안 좀 이렇게 종목 편입
도에 따라서 굉장히 이제 괴리도가 커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쪽에서는 좀 줄어들지 않을까 그런 측면도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체감적으로 느끼는 부분도 함께 고려를 한 포트폴리오 전략이군요.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자, 스마트머니의 선택이었습니다. 김종희 애널리스트였습니다.